똑같이 일을 못했음에도 보상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최초의 주치의 소견도 중요하고 소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급여라는 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개인적인 요인이랑 직업적인 요인이 너무 섞여 있어요. 특성 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산재를 인정해줘야 될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그죠?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산재 사건이나 뭐 종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까 해요. 그렇죠. 많이 궁금해하시는 산재가 승인됐을 때 나오는 보상금의 종류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양비, 휴업급여, 장애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해를 당하시게 되면은 사실 생계적으로 막막해요. 일단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병원비 외에도 가족 생활비, 학원비, 휴대폰 요금, 월세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덜 됐는데도 그냥 복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 그래도 보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요양비는 쉽게 말해서 병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비, 본인 부담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진료비 세분의 역서,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 약제비 영수증이랑 처방전 사본이 있으면 기본적인 병원비에 대한 청구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간병인을 썼다라고 하면은 간병료, 그리고 이송비라고 해가지고 통원할 때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입통원 확인서가 있으면 통원 기간에 대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요양비라는 용어 대신에 본인 부담 치료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본인 부담 치료비라고 하냐면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거의 안 돼요. 진료비 세분의 역서 보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급여 항목 중에서는 다시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은 뭘까요? 본인 부담금?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항목을 납부를 해요. 실질적으로 병원비에서 지급되는 요양비는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지급되는 첫 번째 보험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본인 부담 진료비 확인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있는 항목이 원래는 급여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거를 확인해 달라라고 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비급여 항목 중에 있는 것 중에 이거는 급여 항목에 해당돼서 재해자분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골라서 선택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비급여 항목비가 너무 많다 싶으시면 이런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요양비도 이거저거 청구를 하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이거 말고도 휴업급여라는 거를 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휴업급여인데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산재 치료를 위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해자분이나 그 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단기소득 보장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 특성상 반드시 요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월급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 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취업치료 가능과 불가능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똑같이 골절을 입었어요. 12주가 치료하다는 요양기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병원에 가면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 이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골절이 당했는데 이분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주치의가 봤을 때도 12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주치의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주 1회씩 12번의 치료를 받은 12주 진단의 A와 B라는 재해자의 휴업급여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가 1일당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취업치료가 가능한 A라는 사람은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그렇게 되면은 12회죠. 120만 원이 보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84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간 날에 대해서는 본인이 따로 월급을 받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취업을 못했어요. A라는 사람이.
똑같이 일을 못했음에도 주치의 소견상 취업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란 이유로 보상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최초의 주치의 소견도 중요하고 공단에 있는 자문의사 소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취업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요양기간은 얼마나 나올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비에 휴업급여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제가 12주를 쭉 쉬고 그동안에 대한 급여까지 받는다면 사실상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장애급여라는 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장애급여라는 게 뭐냐면 요양비나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이죠. 병원비, 치료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 장애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거. 치료가 다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노동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산재에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재가 종결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보상금이에요. 근데 이게 급수가 1급부터 14까지가 있는데 한 급수 차이에도 이게 일시금 이냐 연금이냐 그리고 한 급수 차이에서도 이 보상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세입자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장애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급여가 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해요. 장애 부위, 장애 계열, 장애 서열, 조정, 준용, 가중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장애급여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급여는 이 앞에 두 개랑 다르게 지급 기준도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그렇죠. 장애급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청구 사유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일단 치유된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노동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가 없으면 장애급여도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구 사유로서 치유라는 게 많이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뇌출혈로 편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왼팔이 많이 안 움직이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 종결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산재법에서 보는 치유라는 개념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된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 장애급여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 요양도 당연히 종결이 돼서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급여는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장애 등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일 낮은 14급부터 1급까지가 있는데요. 제일 높은 건 1급인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연금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7급부터 4급까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 바꾸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재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연금 받고 있냐, 일시금 받고 다 쓰고 갈란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연금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6급을 기준으로 하면 6급 기준으로 받는 일시금 금액은 737일분이고 연금 금액은 164일분이에요. 임금이 10만 원이다 치면은 일시금 기준으로는 7,370만 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기준으로 받게 되면 164일이니까 1,6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받거든요. 100만 원 조금 넘겠죠. 이 금액을 결국에는 4.5년이 넘게 되면은 아까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금액을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연금 받는 게 웬만하면 유리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현금금 제도가 있어요. 연금 금액의 50%를 2년치까지 현금을 할 수 있거든요. 1급부터 3급은 4년치까지 현금을 할 수가 있어요. 4급에서 7급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연금 금액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원래는 2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2년 동안 받게 되고 그리고 2년이 딱 되는 시점 있죠.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그 100% 금액을 받습니다. 원래 100만 원이었다면 이제 200만 원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개월의 50%치를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해도 당장의 목돈은 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연금을 추천드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선택하면 절대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금 연금 선택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선택하실 때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범위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이렇게도 꽤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는 들었어서 그렇죠. 산재보험급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본인부담 치료비, 요양비, 그리고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구성을 하고 오늘은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유족급여는 재해자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실제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산재 발생으로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해야 하는 폐질 상태의 재해자에게 장애보상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질 상태라는 게 그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체적 또는 기질적 장애가 발생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폐보상연금인데, 진폐증이라는 폐질환이 있습니다. 그 진폐증에 걸린 이제 재해자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이것도 나중에 진폐증에 대해서 한번 찍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꼬였어요. 쉽지 않죠? 피디님이 여기 앉아보시면 압니다.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쉽게 봤을 때 1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모든 보상 금액이 2배 차이예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평균임금 부분이거든요.